원래 이제 오늘 해야 할 것이 이제 웰다잉에 앞서서 우리는 웰다잉을 추구하고 웰다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그것이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지만 웰다잉을 잘 하기 위해서는 웰빙을 잘 해야 한다. 웰빙 그러면 대충 잘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웰빙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잘 사는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 그게 웰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웰빙의 정의를 얘기하면 피지컬, 멘탈, 소셜 웰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삶이 그게 웰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웰빙을 잘 해나가면 결국은 웰다잉에 마주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웰다잉에 앞서서 웰빙을 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삶, 그거는 뭐 누구나 다 바라고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삶 중에서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체가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은 물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물, 우리가 늘 먹는 물인데 이 물 얘기는 여러분들이 뭐 SNS나 다른 여러 그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들은 얘기들을 실용에 적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물을 마시는 것까지는 그렇게 잘 실천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웰다잉에 앞선 웰빙을 하기 위한 물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제가 그 전공한 그 학문이 환경오염학을 제가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환경오염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면 어떤 물질이 얼만큼 들어있는가 찾아내야 그 공장을 뭐 깨끗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외부로 내보든지 뭐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이 공무원 사회에 있을 때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나 또는 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중에서 어떤 오염 물질이 얼만큼 들어있는가를 조사를 해서 그 공장에 이제 그 배출 시설을 제대로 정화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심하면 그 공장을 이전시키는 계획을 하는 것을 제가 전담하는 그런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학으로 옮겨가서 제가 애들한테 가르치는 학문이 오염물질이 어떻게 오염이 되고 얼만큼 오염되고 이걸 어떻게 조사해서 얼만큼 오염물질이 들어있는가를 조사해서 연구 찾아내는 그런 학문을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친 것이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친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물 얘기를 하면서 이 물 속에서 어떤 오염물질들이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또 물이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은 실제로 이 물을 마시는 데는 그렇게 잘 실천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알기 쉬운 물 얘기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예,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물의 기능과 중요성, 지구의 숫자원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인간과 물의 관계, 또 물의 물과 건강,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체 내에서 물의 기능이 어떤 것이느냐, 신체 세포의 구성 성분 중에 60 내지 70%가 물이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연세가 다 뭐 60이 넘었는데 60이 넘어가면 우리 몸에 물의 분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바로 출생한 애들은 거의 한 80% 정도가 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세포가. 그런데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 물의 그 양이 그 세포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화 현상이 오는 이유지. 어린아이들은 피부를 이렇게 누르면 바로 튀어올라와요. 그것은 이 피부 안에 물이 많기 때문에 말랑말랑해서 톡 튀어나오는데, 이제 우리쯤 연세가 좀 높으면 누르면 한참 있다 나오는 건 우리 피부에 물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내 몸무게가 70kg다. 그러면 거의 60%가 물을 가지면 6, 7, 40이 한 40리터 정도가 우리 몸에 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은 조직에 침투돼서 염류 및 기타 분비물을 용해한다. 이런 의미.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는 이제 염류라고 해서 소금 종류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소금 자체는 그냥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에 녹아서 우리 몸 세포에 전부 움직여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 염류를 녹여가지고 우리 몸의 체성분을 구성하는 것이 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는 겁니다. 그 링거는 0.85%짜리 솔루션, 그러니까 0.85짜리 소금물을 우리가 이제 주사를 맞는 거죠. 우리 체액하고 같은 그 농도입니다. 그래서 0.85%짜리 그 링거 솔루션을 맞는 그것은 우리 몸의 체성분하고 같은 것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염료 이런 것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우리 몸의 체성분을 구성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물의 작용입니다. 근데 물이 없이는 우리 몸에 안에 있는 대사해서 노폐물이 한 방울도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변 짭니다. 짭짤합니다. 또 우리 몸에 이 땀이 나잖아요. 땀도 이렇게 몸 짭짤합니다. 땀이 요즘에 이제 마르면은 허옇게 되잖아요. 그 소염분이 그 안에 들어있죠. 0.85%짜리 그 NaCl 소금이 녹아서 이제 허옇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눈물, 콧물 다 짭짤합니다. 그런 염분하고 물하고 이렇게 해서 염류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생긴 대사물질의 노폐물은 한 방울도 몸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0.85%짜리 그 NaCl 소금물이 돼서 전체적인 대사를 이루기 때문에 노폐물이 몸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물을 잘 먹으면 그만큼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바깥으로 잘 나올릴 수 있는 거죠. 그 물의 중요성 이런 게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비물을 다 내보낼 수 있는 것이고, 인체 내 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대사작용을 하는 것이 물의 기능이고, 식품의 소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걸 소화시켜서 각 조직에 세포 속에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영양물질들을 움직이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물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폐물의 배설, 호흡, 순환, 세월의 조절 이런 것들을 물이 하는 이 기능 중에 이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체내에서 물의 필요량이 얼마큼 물이 그럼 우리가 필요하냐? 성인 물속은 보통 45 내지 55리터, 그러니까 이제 60% 내지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몸무게에다가 계산을 해보면 내 몸에 물이 얼마큼 있다는 것이 대충 나오는데, 보통 45 내지 55리터 물이 우리 몸에는 존재하고 있다. 이 중에 매일 2.5리터 정도를 교환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을 그냥 마시는 물도 있고 음식에 섞여 있는 물을 먹고 이렇게 해서 한 2.5리터 정도로 매일 물을 먹으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 몸의 세포에 들어가서 세포 속에 있는 물을 조금씩 치워내낸다는 거죠. 근데 몸 속에 있는 물을 완전히 한 바퀴 바꿔내는 데는 약 16일 정도가 걸리면 우리 체내에 있는 물을 전부 새로운 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음용수로 1.5리터 정도 이제 마시는 거고, 음식으로 한 1리터 정도, 그렇게 해서 2.5리터 정도를 우리가 매일 이 물을 먹어서 이 체내에 있는 그 조직 세포에 있는 물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그 물이 한 바퀴 다 바뀌려면 한 16일 정도가 걸린다. 그럼 체내 수분이 부족한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냐? 한 1 내지 2% 정도가 물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갈증을 아이고 목매러워, 이렇게 갈증이 생기면 한 1% 내지 2% 정도 물이 우리 몸에 없을 때는 그런 정도의 목마르다라는 정도가 생길 때는 한 2% 정도가 그렇게 되고, 한 10% 정도가 이제 물이 빠져나가면 혼수 상태가 옵니다. 한 20% 정도 물이 빠져나가면 거의 위험 초래를 겪게 되고, 그래서 30% 이상 되면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물이 그렇게 중요한데, 보통 우리는 매일 그 물을 마시면서도 물이 아주 흔하니까 물에 대한 고마움 또는 중요성 이런 것들을 그냥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죠. 아주 가깝게 많이 있고 흔한 거는 그렇게 우리가 필요를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물이라는 게 그리고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숨 쉬고 단 5분만 숨 쉬지 않아도 우린 죽습니다. 물도 그냥 뭐 한 2, 3일은 참을 수 있지만 한 4, 5일 물 안 먹고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고 귀하고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건 흔하기 때문에 그래요. 흔해서. 사람도 마찬가지죠. 부부간도 아주 가깝고 그런데 아주 모르게 가까울수록 중요한 걸 모르고 귀한 걸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도 그렇게 중요한 건데 잘 그냥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들 생각하죠. 물의 특성은 물이 수소결합 중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그만두고, 물은 액체, 고체, 기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통 흘러다니는 물, 강물, 바닷물 이런 거는 0도씨서부터 100도씨 사이에는 물은 그냥 액체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도씨가 넘어가면은 기체가 돼서 이제 끓어서 대기 중으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든지 또는 빗방울이 나중에 이제 되든지 했던 대기 중에서 올라가서 기류층에 올라가 보통 한 10km 내지 40km 사이에 수증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물의 성질입니다. 그리고 0도씨 이하로 가면 고체가 됩니다. 얼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은 여러 가지 이 화합물 중에서 액체도 되고 기체도 되고 고체도 될 수 있는 것이 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고, 물은 극성 분자고 이제 그럼 우리는 이 세계에 물은 물이 얼만큼 있느냐? 우리 중에 여러분들 이제
그 천지창조에 이제 쭉 시작을 해서 이 지구가 생길 때부터 물이 얼만큼 있느냐? 이 지구는 거의 70.8%가 바다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한 30%는 이제 육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은 해수가 바닷물이 97.3% 정도 되고 담수 이제 그 바닷물이 아닌 짠물이 아닌 그냥 저 담수가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 한 2.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강물 뭐 어디 낙동강물 뭐 저 저수지물 다 이게 담수인데 그런 담수는 실제로는 2.7%밖에 안 돼요. 전부 바닷물입니다. 바다가 그렇게 넓지요. 그 천지창조할 때 바다를 그렇게 많이 크게 하느님이 매기를 놓으신 거예요. 그 바닷물은 3%짜리 소금물입니다. 3%짜리 소금물이기 때문에 바닷물은 절대로 뭐 썩질 않잖아요. 우리 몸에 0.85%짜리 소금물이 우리 몸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부패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제 97.3%가 바닷물이고 담수가 2.7%인데 2.7% 안에 빙하가 2.23%를 차지합니다. 빙하는 남극하고 북극에 있어요. 빙하는 남극에 있는 빙하는 한 2,000m 정도의 두께의 얼음입니다. 그 북극에는 한 10%밖에 안 있고 남극의 거의 90%가 빙하로 있어요. 근데 그 빙하가 요새 점점 기후가 따뜻해지니까 빙하가 점점 녹게 되죠. 만약에 그 빙하가 다 녹으면 이 바닷물이 전부 올라오는 거죠. 지금은 현재 전체가 뭐 빙하로 되어 있으니까 뭐 몇천 메다 되는 빙하가 남극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것이 기후 온난화로 해서 점점 빙하가 녹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바닷물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은 점점 수면이 위로 올라와서 바다에 잠기게 됩니다. 태평양 연안에 있는 섬나라들은 기후 온난화가 그대로 유지돼서 한 30년만 지나면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요. 그럼 면적이 22.7만 평방미터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땅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빙하가 아직도 녹질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아직은 그대로 지내는데 기후변화, 기후온난화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돼서 지금은 뭐 100년 전서부터 한 1.5도 평균 기온이 높아져서 이 정도인데 조금 더 있으면 점점 바닷물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후 온난화라는 문제가 아주 심급한 것이 우리도 그렇지만 태평양에 있는 나라들은 바닷물이 상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나라가 옮겨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바닷물이 이제 그 북지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이 지구상에 있는 이제 물은 담수로 따지면은 지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은 이제 0.36%밖에 안 된다.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바닷물 다 빼놓고 담수만 가지고 따지면 2.7% 안에 이제 그 남극과 북극에 있는 이 빙하가 2.24%를 차지하니까 나머지 분 빼고는 0.36%인데 그 0.36%가 이제 그 강을 이루고 또 우리가 지하수를 이루고 이런 것들이 담수입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 그걸 따져보면 이제 한 사람 앞에 이제 그 돌아가는
물의 양으로 따지면 한 2천억 톤 정도가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세계의 문제 우리나라는 수자원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강우량이 1년 동안에 보통 1270mm, 세계 평균은 970mm인데 우리 세계 평균보다는 조금 더 오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인구가 조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가 와도 이런 사람 숫자로 따지면 우리 부족한 나라에 속합니다. 왜 그러냐면 호주나 이런 데는 땅덩어리는 넓고 그런데 사람이 인구가 적잖아요. 그 호주에 있는 총 물의 양을 호주 사람 숫자로 나누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인구가 한 5천만 되니까 요 범위 있는 그 물의 양을 우리 5천만으로 나누면 실제로 우리는 물 부족 국가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의 순환은 물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강수, 비, 눈, 안개, 우박 이런 건 대기 중에 이제 기체로 있다가 이제 날이 추워지고 그러면 비가 되고 눈이 되고 우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땅덩어리로 떨어지는 거죠. 기체가 돼서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문제 있는 게 바다가 넓기 때문에 바다에는 햇빛이 쪼이면은 바닷물이 뜨뜻하게 더워지잖아요. 그럼 거기 수증기가 이렇게 해서 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이제 심하게 되면은 이제 태풍이 되는 거죠. 기류가 변해서. 그래서 이제 그 태풍이 1년에 우리나라도 지금 태평양 쪽에서 오는 태풍이 한 20개 내지 30개가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라와요. 근데 그 태풍이 올라오지 않으면 바닷물이 뒤집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금년도에는 태풍이 하나도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는데 대신 바다에서 이제 양식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바닷물이 뒤집혀서 찬물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서 바닷물을 뒤집어 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양식을 하는 사람, 물고기 이런 것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건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돼서 금년에 우리나라 연안에서 이제 그 물고기를 키우고 하는 양식업자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태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뒤집어 놔야 돼요. 그것이 좀 금년에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바닷물인데 그 다음에 이제 유출수라는 건 지표수, 하천수, 호소수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가는 물이고 그 다음에 정류가 되면 구름, 수증기 이 대기 중에 입자로다가 물이 순환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좀 차갑게 되면 비가 되고 눈이 되고 또 땅으로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면 흘러가서 지하수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물의 순환이라는 게 그래요. 지하수를 여러분들이 대충 한번 보시죠. 지표수는 뭐 대충 한강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것을 맹물 이런 것을 우리 지표수라고 그래요. 지표수는 햇빛을 많이 쪼이고 바람도 쪼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용존산소라고 해서 물속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대신 오염물질,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 지표수입니다. 이 한강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먹는 물은 지금 한강물 중에서도 저 위에 팔당댐에서 물을 끌어서 여러분들 가정에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서울시에 있을 때 그 한강에 그 치수원이 8군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다 없애고 제가 가서 그 잡은 데가 팔당댐 안에 그 서울 시내 총 그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이제 잡느라고 그게 이제 1970년대 그때 팔당댐 맞고 여기서 물을 취수해서
서울 시민한테 먹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 포인트를 잡는데 제가 이제 가서 그 지역을 잡고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그 할당 때문 그대로 해서 물을 해서 각 수원지에다가 추진해줘서 거기서 물을 깨끗하게 정수해서 여러분 가정에 지금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이 먹는 물은 그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치수원이 저 한강을 올라가면 저 상류부터 내려오면서 뚝섬, 노량진, 뭐 영등포 이렇게 좀 수원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물을 끌어서 한강물을 끌었는데 한강물이 오염이 되고 그러니까 저 위쪽으로 상류 쪽에서 물을 끌어서 그냥 수원지는 그대로 있는데 그 수원지에다가 물을 추진해 줘요. 그럼 거기서 물을 정수해서 가정에 보내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강물을 직접 끌어서 하는 건 저 위쪽만 두 군데만 있고 나머지 노량진, 뚝섬, 그다음에 보광동, 영등포 이쪽에서는 물을 끌지 않습니다. 그냥 저쪽에서 팔당댐에서 물을 추진해주면 그 물을 정수해서 서울 시민, 경기도 전부 지금 그 물을 먹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표수, 그다음에 이제 천수, 그다음에 지하수 이렇게 됩니다. 보통 지하수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물을 팔 때 한 20m, 30m 파면 물 나와요. 근데 그건 엄격히 얘기해서 그건 지하수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 지하수는 결과적으로 대수 안반층이라고 해서 보통 100m 이하로 내려가서 대수 안반층이라고 해서 바위가 쭉 이렇게 깔려 있는데 그 밑에 내려가야 이제 그 지하수라고 지하수 대수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땅에서 지하로 100m 내지 150m만 들어가면 지하 안반층을 만날 수 있어요. 지하 안반층 밑에 대수층이 있습니다. 지하수층이. 거기서 물을 끌어야 그게 공정한 지하수지. 중간에 흘러 들어가는 것은 그 대수 안반층으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물을 우리가 꺼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20m, 30m 이 펌프 이렇게 묵을 때 그냥 한 5길 이렇게 파서 물 먹는 거는 물이 그렇게 고여서 내려가는 중간에 있는 걸 뽑아 먹는 거죠. 대수 안반층에는 모래 자갈들이 쭉 150m까지 쌓여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나와도 전부 모래 흙 사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염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대수 안반층에는 오염 물질이 세균은 거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이제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녹아 있지만은 세균이나 이런 미생물의 오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이 대수 안반층입니다. 보통 대수 안반층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 쉽게 이해하시려면 온천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부곡 온천이나 또는 아산, 온양온천 이런 건 지하 800m에서 끓습니다. 그러면 지하 800m 이렇게 파면 수온이 80%, 80도, 90도 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끓어서는 뜨거워서 쓰질 못합니다. 저장했다가 넣죠. 이제 부곡이나 우리나라 온천수들은 대개 그러고 보통 온천수는 20도 넘어가면 온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20도 넘어가는 것들은 미지근하니까 안 되니까 데워서 주지요. 그래서 이제 이천이나 이런 데 있는 그 온천은 수온이 높지 않습니다. 한 30도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거는 물을 끓어서 데워서 이제 온천을 집어넣고 나머지에 이제 웬만한 데 큰 온천수들은 거의 한 70도, 80도 이렇게 나가는 온천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좋은 한 온천이 이제 저 백암 온천이라고 경주 쪽에 가다 보면 거기 제가 그 온천을 여러 군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온천수가 성분하고 이런 것도 따졌는데 백암 온천이 상당히 좋은 온천이었고 우리 부천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상동 넘어가는 곳 쪽에
그 온천이 하나 개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물을 검사를 해봤더니 온천수가 25도 정도 나오고 괴르마늄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욕탕이었는데 목욕탕이 결국은 그만두고 말았어요. 지금 한번 가보니까 그 온천 대중탕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냥 일반 사무실로 옮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천에서는 온천수로 지정받은 데는 그게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 후에는 뭐 부천에는 온천수가 없고, 그 온천이라고 저기 하면 그 따뜻한 온자가 쓰고 있는데 이런 데가 늘 그래. 부산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온천이 이제 동네 온천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할 땐 여기 그 온수동이라고 있어요. 온수동이라고 오류동 바로 옆에 그 온수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따뜻한 온자를 쓰고 물수자를 써요. 그래서 여기도 그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 근처에 공장들 그 우물 파는데 좀 제가 돌아다니면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그 온천 포인트는 그 온수동에서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물들이 많고 보통 그 지하수 중에서 이제 성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충북 괴산 쪽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게르마늄이 많이 들은 게르마늄이 많이 있으면 이제 그 암에 좋다고 그래서들 약수로 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고 또 지하수 중에서 이제 올라오는 것이 어디야 설악산 가다 보면 그 오색 약수라고 해서 탄산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FE라고 해서 철 성분이 나와가지고 꿀부스름하게 되고 물방울이 뽀로로 오르는데 탄산가스가 막 나와요. 그걸로 다 이제 밥을 지면 밥이 뭐 허옇게 되고 그러죠. 그런 그 탄산가스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충청북도 괴산 쪽에 물들이 그렇게 탄산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탄산가스가 나오는 온천은 우리가 몸에 물에 들어가면 물방울이 방울 뛰면서 따끔따끔해요. 그 탄산천의 그 특징입니다. 그 이제 충청북도에 가면은 그런 그 탄산이 많이 나오는 천이 있고 또 우리가 물을 이렇게 먹으면 사이다 먹은 것 마냥 작죠. 그건 유리탄산이 그 물속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지하수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물의 오염작용, 기체는 뭐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있는데 탄산도 있고 유화수소도 있고 메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무기물질 중에는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카리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물맛을 좌우하는 겁니다. 마그네슘 이런 게 많으면 물이 좀 쌉쌀해요. 칼슘이 많으면 좀 짠맛이 나고 쓴맛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금속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철이라든가 망강이라든가 수은이라든가 아연, 납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물속에 들어있는 오염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오염물질로는 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농업폐수 이런 것들이 물을 오염시키는 작용중을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하천이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동네 가면 내깔물이 이렇게 다 흘러서 깨끗했어요. 그런데 이제 1970년도 이후에 이제 각 그 동네에 축산 시설이 많이 생겨서 전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많은 축산 그 농가들이 많아가지고 그 대소변이 그냥 나오는데 그걸 제대로 처리해서 시냇물로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거의 시골의 하천물은 우리나라 축산 폐수가 거의 90% 작용을 해서 시골 하천을 전부 오염시켰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산업화가 되니까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이제 하천 위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하천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하천들이 오염 상태가 돼서 제대로 유지를 못하는데, 그거를 복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서울의 한강이 70년대, 80년대에는 거의 뭐 사람이 들어가서 수영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깨끗했었죠. 한강에서 다 수영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6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가 갑자기 산업화가 되는 바람에 서울 시내의 공장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전부 한강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강을 그대로 두면은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1년에 1조씩 한강물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그 하천에서 내려온, 지천에서 내려오는 것을 바로 한강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분리암거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하천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물이 한강 원류로 들어가지 않고 그 분리암거로 다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중량천서부터 청계천 내려오면서 하수처리장을 여러 군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강 원류에는 빗물만 들어가도록, 빗물만. 그렇게 해서 거의 한 15년 동안은 매년 1조씩 한강에다가 들여보니까 한강이 지금은 엄청나게 깨끗해서 세계적으로 한강만큼 깨끗한 강물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 불란서에서 올림픽을 치르면서 세느강에서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수영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그냥 거기서 수영을 했어요. 근데 그 세느강보다는 우리 한강이 훨씬 깨끗합니다. 그 한강물 이 오염 기전, 그 오염을 어떻게 막을 건가 하는 것을 이제 저희도 뭐 서울시 공무원을 하면서 거기에 상당한 그런 그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의 뭐 지금은 한강물은 세계적인 수준의 강물입니다. 다만 한강은 강물은 깨끗한데 강 주변의 그 시설이 외국만큼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한강 주변에 쭉 올라가면서 아파트만 있어요. 그 세느강이나 데임스강 이런 데는 큰 아람들이, 나무들이 쭉 있고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한강에는 그런 게 별로 없지요. 그런 양쪽에 그냥 아파트만 있고 거기에 이제 산책길만 있고 그렇게 그 숲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것이 결정적인 그 취약지음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도 개발해서 제대로 하려면 이제 외국 마냥 뭐 세느강이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역사적인 그 지점들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면 굉장히 그 좋은데 우리나라는 양쪽에 그냥 아파트만 쭉 있으니까 강물은 깨끗한데 실제로 그 관광 자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애석하고 그런 건데 할 수 없지 뭐 강물은 상당히 깨끗한 상태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고 종류도 많고 이제 다시 복원이 돼서 한강은 이제 세계적인 그런 그 강이 됐습니다. 수질 오염원들은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뭐 공장 폐수, 축산 폐수 이런 것들이 이제 원입니다. 물의 오염 기전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넘어가시고요. 물에 대한 이제 인간의 정서 한번 인간하고 얘기해 보죠. 생명력이라 생기를 의미한다. 물. 네. 그래서 이제 물이 좋다. 그러면 생선으로 따지면 싱싱하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물이 좋아. 그러면 생선이 싱싱하다 그런 뜻입니다. 물이 같다. 그러면 신선도가 좀 떨어졌다. 그런 얘기죠. 한물 같다. 또 사람도 이제 한물 간 사람 그러면 그냥 과거에 꽤 한물 한 소리 하던 사람이 좀 제대로 못한 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한물 같다고 얘기해요. 근데 물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생기가 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물에 대한 인간 정서로 따져봐서 물은 생명력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로 들어봐 줍니다. 생활 반경 또는 근거가 이제 된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먹었다, 이제 군대물 먹었다. 그런 얘기는 군대 생활을 오래 했다. 경찰물 먹었다. 그럼 경찰 생활을 오래 했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물은 그렇게 생활 방편으로 쓰기도 옛날에 우리가 얘기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결과 용서의 의미, 마음을 씻는 그런 회개, 결심 이런 것을 나타날 때 물을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손을 씻었다. 그러면 나는 깡패 집단에서 손 씻었다. 그러면 이제 깡패를 안 한다는 얘기죠. 난 노름에 나 손 씻었어. 그러면 노름을 안 한다는 뜻이. 그래서 씻었다는 거는 손을 씻었다는 거죠. 물주기 그런 건 회개를 했다거나 결심을 했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물을 생각하고 얘기를 했다. 또 망각의 의미, 물 건너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또 그다음에 한 물을 이별이나 안의 뜻 또는 징벌의 뜻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노아의 홍수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징벌로다가 얘기를 하죠. 물은 그런 많은 뜻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의 분류. 이시기라는 사람이 명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권초광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물을 20가지로다가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우리 똑같은 물 같아도 그렇지 않고 물의 종류가 이시기라는 명나라 사람이 그때 20가지 정도로 물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거 말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동의보감에 소준 선생은 33가지로 물을 구분해 놨습니다. 우리는 그냥 물 그러면 그냥 아이가 물 뭐 똑같은 물이지 뭐 그렇지만은 이제 허준 선생은 물을 그렇게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정화수라는 게 있어요. 정화수. 그다음에 국화수, 그다음에 야구수, 춘우수 뭐 이런 것들이 물들을 많이 분류했는데 정화수라고 여러분들 하면 정화수 떠놓고 어머니가 빌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정화수라는 것은 뜻이 허준 선생의 뜻은 개소리 또는 닭소리가 들리지 않는 산 속에서 그러니까 아주 산이 깊은 산이죠. 개나 개 짖는 소리 또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뜨는 물 그것을 이제 정화수라고 해요. 새벽 2, 3시에 그 개소리, 닭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뜨는 물 그것은 약을 다리는 데 쓰는 물로 썼습니다. 그게 정화수예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떠온 물을 가지고 어머니가 사발해 놓고 빌고 하는 것이 정화수로 얘기하는 거죠. 물을 옛날 분들은 그렇게 분류를 해놨다는 거예요. 춘우수라는 것은 춘절에 이제 물을 받아놓는 건데 그거는 남녀가 합방하고 할 때 마시고 하면 잉태수로 쓰는 것이 춘우수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야구수라는 것도 있고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허준 선생이 분류한 건데 왜 이렇게 물을 분류 이제 해봤느냐? 최근에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물을 분류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물은 수소 분자 2개, 산소 분자 하나가 이렇게 뭉쳐서 H2O 이렇게 해요. H 2개, 그다음에 산소 하나 이렇게 분 것이 물의 분자식입니다. 근데 이제 H라는 거는 수소인데 수소는 이제 그 무게가 양성자는 하나인데 중성자가 3개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번지는 하나 같은데 세대가 3세대라는 거예요. H가 무게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무게가 다른 것이 H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H2O 이렇게 얘기해도 H1, H2, H3 이렇게 무게가 다른 것이 이제 3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소를 이렇게 보면 산소와 동위 원소가 이제 3개가 있다. 그 다음에 산소도 무게가 8인데 8짜리가 있고 9짜리가 있고 10짜리가 있고 그렇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서로 분자가 연결되려면 18가지 성질의 물이 따로따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수소를 보면 돼요. 중수소는 전쟁에 쓰는 폭탄을 맹기는 물, 그 원료가 중수소입니다. 그 독일에서 2차 대전 때 쓴 것이 중수소고, 수소폭탄을 맹기는 것도 이제 무게가 3 나가는 거, 이제 똑같은 수소도 하나, 둘, 셋인데 무게가 하나짜리가 거의 98%고 무게가 2개짜리가 되는 것이 조금 있고, 무게가 3개짜리는 아주 더 적고, 그 무게가 3개짜리 있는 걸 가지고 수소폭탄을 맹기는 겁니다. 수소 중에.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보면 물도 그냥 과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면 18가지의 물을 분류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호준 선생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게 물을 분류한 건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분류를 하면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물을 이제 물과 씨랑 자연도 인간과 같은 생명체로 본다. 혈액과 수맥을 동시세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말이다. 예를 들어서 수맥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태백산맥으로 쭉 해가지고 태백산맥이 중별해가지고 이제 동쪽에는 높고 서쪽에는 낮고 그래가지고 물이 서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되죠. 수맥이라는 것은 그 물의 흐름이 산맥의 흐름하고 같이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맥을 쳐져가지고 그 양택, 집을 짓거나 또는 음택, 산소를 쓸 때 그 물자리가 지나가는 곳을 피해서 쓰는 것이, 그게 이제 수맥을 피하는 것이다. 그 수맥을 피하는 데는 봉판을 깔아놓고 그렇게들도 하지. 그 수맥은 우리 몸에 혈액이 흘러가는 거하고 같은 이치로 이제 보고 지관이나 이런 분들은 수맥을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그런 걸 피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수맥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이게 이제 물과 신앙에 관계돼서 그렇게 보이고, 이제 물과 음식하고 관계돼서 우리나라는 참 물을 많이 먹는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는 서양 사람들은 보통 음식을 먹을 때 포크나 나이프 이런 걸 가지고 먹는데, 우리는 수저 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주로 음식이 탕류, 이제 설렁탕, 곰탕, 또 국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릇도 전부 뚝배기 이런 것들로 해서 떠먹게 되고, 외국 사람들은 수프나 이런 거 쪽도 없고 나머지 전부 그렇게 안 먹잖아요. 칼 가지고 이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물을 상당히 많이 먹는, 그렇게 음식에 많이 먹는 탕반류가 주가 되는 거죠. 그래 그릇도 전부 대접이나 이런 걸로다가 이제 먹게 되죠. 그 왜니 이제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탕반류로 해서 이제 많이 먹느냐? 그 주로 이제 탕반류 아니면 비빔밥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농경사회니까 빨리 밥을 먹고 농사일을 해야 되니까 음식을 빨리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탕반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식이 이제 탕반류가 발전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 같은 것이 늘 많았기 때문에 빨리 먹고 이제 싸우러 나가든지 아니면 피난을 가야 되기 때문에 탕반류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발달했다. 그런 얘기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들은 뭐 그렇게 물과 음식을 따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고, 저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 우리나라 수질 특정 뭐 이런 것들은 수질이 풍부하고 수량이 양호하고 미네랄 성분이 많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보통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옛날로 어른들이 우리나라에 그 물들을 이렇게 전하는데, 서울에 있는 물들도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청에 있는 분들이, 함경도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물장수를 했어요. 북청 물장수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물을, 서울은 삼각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한산으로 해가지고 좌청룡 우백호로 해가지고 백호수, 청룡수 이렇게 하는데, 그 소수에 따라서 물값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물장수들이 물을 기르다가 물독대에다 부어주고 한 달 해고 돈 받아가고 그런 것을 외정 시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청 물장수들은 물을 팔아가지고 자식들 공부를 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통 계곡수라고 하는데, 이제 백호수라고 그러면 이방산 쪽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제 백호수라고 그러고, 의동 쪽으로 이렇게 낙산 계곡으로 나는 것을 청룡수라고 그러고, 남산 쪽에 목멱산이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보통 주작수라고 얘기를 해서, 그 소수에 따라서 물값이 조금씩, 옛날에 물장수들이 물값을 받아갈 때 조금씩 차이를 두고 받았다는 얘기죠. 좋은 물의 부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물을 보통 흘러가는 물을 볼 때 산 밑에서 나오는 물보다 산 위쪽에서 나오는 물이 좋고, 토중천이라고 해서 흙 속에서 나오는 물보다는 거울 속에서 나오는 물이 좋고, 청석수, 그러니까 청석수보다는 황석수, 그러니까 좋고, 그 다음에 안정수보다는 이제 흘러가는 물을 먹는 것이 좋고, 이제 암물보다는 순물이 낫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옛날 어른들은 이런 걸 맞춰가지고 이제 물을 떠먹더라도 그렇게 옛날 분들은 하셨어요. 물독대 얘기하는 그런 좋은 물의 조건은 어떤 거냐? 체내의 삼투압 균형을 유지하는 미네랄이 또는 중금속이온이 충분히 함유된 물이 좋은 물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체에 해로운 유해물질, 중금속이나 농약성분 같은 것이 들어있지 않는 것이 좋은 물입니다. 각종 미생물, 세균이나 바이러스, 원충류, 조류 이런 것들이 오염되지 않은 물이 좋은 물입니다. 산소, 용존산소가 또는 유리탄산이 충분히 녹아들어 있는 물이 좋은 물입니다. 그 다음에 경도가 높지 않은 물이 좋은 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에서 받아 먹는 약수물 이런 거 받아 먹을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받아 보시면 돼요. 맛에 있는 물을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 하루에 2.5리터 정도를 마셔야 되는데, 이걸 언제 마셔야 되느냐? 저는 요새 이제 그걸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연세가 좀 드셨으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침대에서 이제 일어나실 때 바로 일어나시지 말고 한 30초 동안 그냥 누워서 30초 동안 몸을 움직여가지고 바로 일어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잠잘 때는 혈압이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깨고 나면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게 돼요. 그때 이제 벼랑간에 확 일어나면은 이제 나이 자신 분들은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침대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몸을 좀 움직이면서 30초만 그렇게 있으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일어나서, 저는 이제 요새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가서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자시는데, 또 물 한 컵을 찬물 반을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이 찬물을 먹어서 몸을 차갑게 하면 안 되니까
요 차가운 물 반에다가 이제 전기포트에다 물을 끓여서 반을 여기다 섞어요. 그걸 우리는 음양수라고 해요. 그렇게 뜨거운 물 반, 찬물 반 섞어서 좀 따뜻한 물이 됩니다. 그것을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쭉 마시면 배가 여기 뱃속에서 뜨뜻하게 올라와서 우리가 후끈할 정도가 돼요. 우리가 이제 찬물을 먹으면 가장 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체온을 낮춥니다. 보통 우리 체온이 36도, 36.5도 뭐 이렇게 되는데 뭐 1도만 내려가도 35도만 돼도 우리 면역력은 한 3분의 1로 줄어들게.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올리는 방법 중에는 뜨뜻한 물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내일이라도 아침에 이렇게 음양수를 해서 한 번만 좀 자셔보세요. 몸이 후끈하게 그렇게 따뜻해집니다. 그럼 아침이 빈속에다 그렇게 하면 체온이 상승될 수 있어요. 그 몸이 따뜻해지면 모든 기능이 잘 돌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물을 먹는 방법은 그렇게 차가운 물 먹.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중에서 찬물 잘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인데 왜 폐암에 걸렸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자분들이 폐암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방에서 취사할 때 나오는 이제 탄화수도가 많아요. 고기 굽고 뭐 하면은 그 후두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그런 걸 마셔서 이제 오는 수도 있고 찬물을 잘 자시는 분들이 폐 쪽이 아주 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음양수라고 해서 찬물 반, 뜨거운 물 반 이렇게 해서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자시고 그다음에 식사하시고 나서 중간에 이렇게 한 10시쯤 돼서 물 마시고 점심 자시기 전에 물 한 컵 자시고 점심 잡수고 나서 밥 먹고 나서는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우액이 희석돼서 소화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물을 적게 먹고 괜찮은데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을 자시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한 잔 먹고 그렇게 하면은 1.5리터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물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마시는 물을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 받아온 물 이제 가능한 한 물은 받아다가 이제 변하니까 이제 냉장 보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약수물을 받아오세요. 큰 통에다 받아와요. 많이 욕심껏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여기 세균들이 번식을 계속 증식을 해요. 온도가 제대로 맞아주면은 보통 이코라이라고 해서 대장균 같은 거는 24시간이면 4배, 5배를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작은 병에다 소분해서 냉장 상태 10도씨 이하에다 이렇게 적은 병으로 이렇게 해서 놔두면은 세균이 오염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어요. 중금속은 뭐 그대로 있는 거지만은 세균은 그렇게만 막을 수 있으니까 산에서 받아와서 약수물을 받아다 자시는 분들은 큰 통에 두지 말고 적은 통에다가 소분해서 냉장 상태에 두고 먹을 때는 이렇게 뜨뜻하게 해서 자시면 되는 겁니다. 그 찬물 이제 여름이라고 이렇게 막 잡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물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미네랄이 많은 물, 칼슘, 카리움, 나트륨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물이 좋은 물입니다. 이게 이제 맛도 잡힌 맛이 나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나중에 우리 대사작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그런 것이 좋은 거고 마시는 물은 대충 알칼리수 이것이 조금 이제 약알칼리수가 되는 건 좋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알칼리수라고 해서 정수기 중에 알칼리 정수기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의 체액이 알칼리 성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 야간칼이 정수기를 먹여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야간칼이 이 성분이기 때문에 알칼리 성분의 물을 먹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노인네들은 천천히 마셔야 돼요. 물도 사례가 들립니다. 급히 마시면 취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물을 노인분들은 가급적이면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급히 마신다 그러면 우리 이 기도로다가 넘어가면 이 기도로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폐렴이 되는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노인네들이 죽을 때 가장 많이 오는 것이 폐렴으로 죽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어떤 그 질병을 알아가지고 질병으로 죽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우리 몸에 그 면역력이 뚝 떨어지면 그 폐렴으로 해서 거의 죽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 뭐 돈이 없어서 돌아가셨겠어요. 그런 분들 다 폐렴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나이 먹은 분들은 면역력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기도를 굉장히 조심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폐렴에 걸리면은 거의 헤어나지 못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그래서 폐에 그런 그 염증이 생겨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이 물이나 음식으로 해서 이제 기도가 이제 좁아지고 또 식도가 좁아지고 나이 먹으면 그래요. 그래서 사례가 많이 듭니다. 물을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리차 같은 거 이게 끓여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서 조금씩 식혀서 이렇게 자시는 것이 좋고, 몸에 수분 공급이 부족하면 이제 물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는 것부터 태워된다. 이게 이 세포부터 이제 우리가 피부부터 가장 그 노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이제 물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적인 것이 피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뇌. 그래서 보통 그 치매에 걸리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물을 잘 안 잡수는 분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잘 잡수면 물 잘 잡수는 것 자체가 이제 보약이 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은 약이다. 그래서 신장의 부담을 떨어준다. 체내 수분 부족으로 신장을 상하게 하는데 이 물이 있으면 신장이 그 보호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혈액의 끈기를 없애서 혈액이 묽게 해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뇌졸중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다. 변비를 해소해 준다. 감기를 예방하고 발열 해소를 해준다. 그 다음에 술 마실 때 물을 많이 마시면 간장의 부담을 줄이고 두통을 예방할 수 있다. 소변의 양을 늘려 알코올 배송을 좀 쉽게 해주고 신장과 간장의 부담을 걸어준다. 그 다음에 방광염이나 이런 것들을 요를 묽게 해서 요에 포함된 발암 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낸다. 위 12지장 궤양을 억제해준다. 그 다음에 전신 발작을 억제해준다. 이주신경의 긴장을 완화시켜서 평화균이 긴장 이완을 해서 기침을 진정시키고 담의 끈기를 줄여서 담이 탈나오는 것을 좀 줄여준다. 그 다음에 알레르기 질병의 원인 물질을 배출해서 치료를 해준다. 몸속을 세정하고 체액을 관리해서 독성 물질들을 몸백할수록 내보낸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물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은 약을 먹지 않아도 물만 잘 마셔도 보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물을 그냥 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물 한 잔이라도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잠자기 전에 물 한 잔 효과, 이제 갈증해서 다음날 상쾌한 몸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눈 건강 회복, 눈물 분비를 촉진해주고, 그 다음에 수면 장애를 예방해 줍니다. 동안 피부를 유지해주고 피로 해소, 그 다음에 심근경색, 뇌경색 예방에도 저녁에 자기 전에 물 한 잔이 이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취침 중에 다리 경련,
쥐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물을 좀 자시고 주무시면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다 돼서 얘기하겠습니다. 물은 백정난가에 뛰어내리는 용기가 있고 천길 호수에서 백년을 기다리는 인내가 있으며 구름이 되어 창공을 나는 이상도 있다. 또 비가 되어 한없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이 있고 그릇에 차면 넘치는 양보의 미덕이 있으며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자비가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주는 관용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물에서 배울 점이다. 이게 보통 물을 생각하면 그냥 우리 몸을 유지하는 거지만 이런 물의 미덕도 있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흔하긴 아주 많이 흔하지만 우리가 복용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데는 좀 인색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물을 좀 자시는데 좀 신경을 쓰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잘 보내시고 웰빙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그냥 하도 급하고 1시간 동안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줄여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세미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